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오늘은 도조에 이어서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리코, 모치킷, 무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2 리코, 모치킷, 무툴스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프로토타입 JS, jQuery, 도조 툴킷을 살펴봤는데 jQuery처럼 큰 인기를 끌지 않아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웹이 한창 발전하던 시기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에피소드부터 제가 인용문에 AI TTS를 써보고 있는데 지난번 녹음할 당시에는 그거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아서 좀 테스트는 해봤는데 이게 어울리려나 괜찮나 라는 생각을 못해서 에피소드에서는 미리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도를 해볼 것 같고, 인용문을 읽을 때 뭐 사이트나 어떤 책에 나온 인용문을 읽을 때 그 인용문의 내용과 제가 설명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TTS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리코. 처음 살펴볼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리코입니다. 리코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코는 프로토타입 JS 위에 만들어진 UI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UI 라이브러리임에도 이 에피소드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프레임워크와 UI 라이브러리의 경계가 좀 모호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에피소드 시리즈의 뒷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쓰는 안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얘기할지도. 하지만 2000년대에 나왔던 UI 라이브러리는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리코가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가장 다른 점은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openrico.org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던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 이라는 회사에서 UX팀을 이끌고 있던 빌 스캇이라는 사람이 2005년 5월 초에 아답티브 패스랑 오렐리가 주관한 AJAX 서밋이라는 컨퍼런스에 발표자를 초대로 받게 됩니다. 빌 스캇은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에서 항공업계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꽤 오랫동안 다양한 구성 요소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었고, 그러한 시도가 당시에는 이제 웹 쪽으로 옮겨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AJAX 서밋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빌 스캇의 블로그에서 AJAX 서밋 리치 앤 스케일러블 AJAX라는 글을 보면 해당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000개의 레코드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로드하고, 테이블의 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롤에 따라 실시간으로 추가 데이터를 AJAX로 로드해서 보여주는 것을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쪽 솔루션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승무원을 달력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AJAX로 해당 승무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케줄링이 가능한, 그러니까 승무원의 스케줄이겠죠. 스케줄링이 가능한 달력을 표시하면서 이제 시네마틱 효과도 이제 멋지게 보여주는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AJAX를 간소화하고 드래그 앤 드롭, 시네마틱 효과, 데모에서 보여줬던 것들이죠,를 제공하는 작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곧 오픈소스로 릴리즈 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리코는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리코 팀에는 아키텍처, 코딩, 데모를 담당하는 데런 제임스, 이 데런 제임스는 2005년에 AJAX in Action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책은 국내에도 에이콘에서 번역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데모와 웹사이트, 에반젤리즘을 담당한 빌 스캇, 좀 전에 블로그 소개했던 그 빌스캇이죠, 발표했던. 그리고 라이브 그리드, 아키텍처를 담당한 리차드 코인,
디자인 컨설팅을 한 테레사 닐, 리코를 세이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한 사메라 코팔라 크리스나 라오. 발음이 외국 이름에서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리코를 세이버 웹 프레임워크에 통합한 파벤 푸나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에서는 항공사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했고 AJAX라는 기술이 나오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해당 솔루션에 빠르게 AJAX를 도입해서 UI 컴포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리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리코는 스페인어로 리치를 의미한다고 하고 AJAX 기술을 이용해서 리치한 경험을,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코 팀은 좀 전에 얘기한 그 발표 때문에 AJAX 서밋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프로타입 JS를 만든 샘 스탬프슨을 만나게 됩니다. 2005년 초에 프로타입 JS가 나왔고 이 컨퍼런스가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타입 JS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샘 스탬프슨을 만나서 리코와 프로토타입 JS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리코는 드래그 앤 드롭과 AJAX 메커니즘에 더 집중하고 있었는데 프로토타입 JS는 이미 풍부한 이펙트와 훌륭한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리코가 프로토타입 JS를 사용하면 코드 베이스를 더 깔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AJAX에 돌아오자마자 리코의 아키텍처와 코딩을 담당하고 있던 데렌 제임스가 리코의 코드 베이스를 리팩토링해서 프로타입 JS 팀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코는 프로타입 JS 위에서 동작하는 UI 라이브러리가 되고 이는 스크립트 타큘러스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코가 내세웠던 기능 중에 라이브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빌 스카지슨 데스트 페이징 리코 라이브 그리드 릴리즈드, 그러니까 페이징은 끝났다, 리코 라이브 그리드가 릴리즈 됐습니다 라는 글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글을 보면 페이징, 그러니까 페이징 저희 뭐 게시판 같은 거 보면 밑에 1, 2, 3, 4, 5 뭐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하는 페이지네이션이 있잖아요. 페이징 UI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면서 검색 결과에서 결과를 보고 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를 누르고 다시 스크롤을 올려서 내용을 확인하고 맨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는 이런 UI는 너무 불편하다고, 내부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모든 디자인 논의가 500개 미만의 데이터를 가정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스크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이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요구사항은 항상 변경되죠. 네, 500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항공편을 처리해야 하게 바뀌면서 기존에 처음에 설계했던 스크롤이 있는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징이 있는 테이블을 고려했지만 그 해당 페이지에 이제 체크박스로 선택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도 사용자들이 이전 페이지에서 체크한 게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유지가 안 될 거라고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사용자는 스크롤된 테이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면서 특정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가 스크롤 테이블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라이브 그리드라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그리드는 스크롤 바가 페이징 자체를 대체해서 스크롤 막대를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AJAX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UI는 많이 있죠. 이제 무한 스크롤이라고 보통 부르는 형태를 이제 당시에 AJAX로 처음 도입을 해서 라이브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리코에서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만들면서 고민했던 내용도 적혀 있는데 스크롤 창이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에도 원래 스크롤이 있죠. 웹페이지니까 스크롤이 있고 그 테이블 안에, 그 웹페이지 안에 있는 테이블에도 스크롤이 달려있기 때문에 스크롤이 두 개 있는 거가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화면을 스크롤 하다 보면 테이블에 있는 스크롤 바가 끝까지 보이지 않고 화면 하단 부분, 그러니까 화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이제 스크롤 바가 밑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뭐 드래그 앤 드롭 할 때도 이런 문제 있죠. 이제 맨 위로 가면 스크롤이 따라 올라가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 바가 가려진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코에서 만들었던 라이브 그리드는 데이터는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페이지네이션이 한 페이지에 10개다 그러면 10개의 레코드만 가져오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제 추가로 10개를 가져오는 형태였겠지만 설명을 보면 데이터가 100만 개면
100만 개에 맞는 스크롤을 보여줬던 걸로 보여요.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수백만 개 있다고 했을 때 수백 스크롤 바가 수백만 개에 맞춰져 있으면 너무 작아져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스크롤로 수백만 번째 있는 마지막 데이터로 한 번에 이동하면 멋질 것 같지 않냐면서 그런 거를 실제로 본 사람은 있는지 그런 게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점인 듯 하면서 이제 약간 자랑하는 느낌으로 말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2005년에도 했다는 게 저는 꽤 재미있었고 지금 무한스크롤에서 이런 게 문제죠. 제가 뭐 예를 들어 꽤 오래된 데이터를 보려고 할 때 계속 아래로 내리면서 조금 기다리면 또 로딩되고 또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제대로 안 되면 꽤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리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리코의 선택은 한 번에 특정 위치에 예를 들어 수백만 번째 있는 스크롤로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코의 데모 페이지, 당시 데모 페이지를 보면 기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제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써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AJAX로 돔 요소를 이제 대체하는 데모, AJAX를 쉽게 쓰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과 드롭 존을 설정하는 데모와 시네마틱 데모로 이제 포지션 이동이나 크기 변경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것도 뭐 영상이 없어서 정확치는 않은데 데모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특정 요소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때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는 모양 같은 거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걸 시네마틱 효과라고 리코에서는 불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서리 둥글게 하기, div 같은 걸 만들면 모서리가 이제 네모난데 그 부분을 이제 레디오스죠, 둥글게 하는 거. 그리고 동작 데모로 아코디언이나 라이브 그리드, 날씨 위젯 등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이라서 항공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더 쉽게 만들고 통일돼서 만들 수 있는 이제 UI적인 컴포넌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스캇은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이 오픈소스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2005년 7월에 Why is Sabre supporting Ricoh as opensource라는 글을 쓰면서 7가지 이유를 듭니다. 1.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은 자바 스윙, JSP, 스트러츠, JDO, 하이버네이트, 스프링, J2E 등의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이러한 풍부한 경험으로 관련자들은 커뮤니티와 다시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위에 언급한 플랫폼의 투자 단계에서 오픈소스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어 영향력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3. 우리가 어떤 혁신에 도달했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단계에 있거나 곧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공개하고 AJAX나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물결의 일부가 되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요? 웹세이버는 혁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생각에 부합했습니다. 4.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더 큰 커뮤니티에 공개하면 프레임워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5. 저희는 혁신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6. 일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방식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이 임원급에 있습니다. 7. 홍보 효과가 큽니다.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 내에서는 뭐 사이트나 프레임워크의 통합까지 한 걸 보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된 것 같지만 생태계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립타큘러스가 2005년 6월에 나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리코가 프로토타입 JS로 리팩토링한 게 2005년 5월 정도고 정확하진 않지만 6월 정도에는 공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크립타큘러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크립타큘러스가 아무래도 훨씬 더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리코는 생태계에서 많은 주목까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치킷. 이어서 살펴볼 프레임워크는 모치킷입니다. 모치킷은 2005년 7월 밥 이폴리토라는 개발자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팟캐스트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밥 이폴리토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B jQuery 에피소드에서 2005년 12월에 쓴 리모트 제이슨, JSONP라는 글에서 JSONP라는 기법을 처음 소개한
글로 소개를 한 적이 있고, 제이슨 P는 브라우저에서 Same Origin Policy, 그러니까 동일 출처 정책을 우회해서 다른 오리진의 AJAX 요청을 보내기 위한 제이슨 P, 제이슨 with 패딩이라는 이 방법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밥 이폴리토입니다. 밥 이폴리토는 2003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글을 보면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던 개발자로 보입니다. 블로그 소개에는 하스켈, 파이썬, 얼랭,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한다고 소개하고 있고, 오브젝티브 C와 파이썬의 브릿지를 제공하는 파이 오브제이 C라는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파이콘 2005에서도 파이 오브제이 C, 그러니까 파이썬 오브젝티브 C를 이제 줄인 거죠.에 대한 발표도 했습니다. 밥 이폴리토는 파이썬의 제이슨 인코더 디코더인 심플 제이슨을 2005년부터 만들어서 2023년인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블로그를 보면 지금은 밥.이폴리.to 그래서 도메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름 성이 이폴리토니까 TO라는 TLD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부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밥.이폴리.to라는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밥.pythonmac.org라는 도메인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 파이썬과 맥을 엄청 좋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개발자로 일한 걸로 보이고, CRM을 만들거나 플래시, DHTML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토킹 판다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아이팟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2005년에는 모치미디어 INC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CTO로 일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브라우저 기반의 게임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로 MAU가 나중에는 1억 4천 명까지 되고 4만 개의 퍼블리셔 웹사이트에서 15,000개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치미디어는 플래시 기반의 웹 개발자가 게임 안에 광고를 보여주고 소액 결제를 하거나 점수판을 표시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었고, 2010년에는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는 100억 원 정도의 산다 게임즈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저는 뭐 이 회사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플래시로 게임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뭐 조금은 있긴 한데 아주 많이는 하진 않지만, 자바스크립트 자체로 게임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플래시로 게임을 만들고, 많은 회사들이 웹에 그걸 퍼뜨려서 사람들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플래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광고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회사 스타트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밥 이폴리토는 모치미디어가 인수되기 전인 2012년부터 CTO에서 물러나서 어드바이저로만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클라우드에서 iOS를 가상화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볼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피서블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이 회사는 꽤 빠르게 6개월 뒤인 2012년 7월에 페이스북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밥 이폴리토도 페이스북에 인수된 뒤에 연말까지 페이스북의 iOS 코어 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곧바로 퇴사한 거 보면 뭐 인수 조건에 뭐 락 조건 같은 게 없었는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조건을 포기하고 나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밥 이폴리토는 그 이후에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FIG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CTO로 일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등학생에게 코드 작성법을 가르치는 비영리 회사, 이게 회사인지 단체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션비트라는 곳에 보드 멤버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션비트는 페이스북을 퇴사한 뒤인 2013년부터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이폴리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이 밥 이폴리토가 2005년 7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스라는 글을 올리면서, 자바스크립트는 언어로서 유용한 기능을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돔 요소의 가시성 조정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일을 하려면 정말 쓰레기 같은 코드가 많이 추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태계에 괜찮은 솔루션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두 조금씩 문제가 있고,
프로토타입 JS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프로토타입 해킹.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이티브 객체를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해킹 때문에 포인 루프, 포문인데 이제 가로 안에 인을 쓰는 루프가 있잖아요. 이제 포인 루프 같은 문법을 깨트리고 문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테스트도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JS의 유용한 코드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모치킷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달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 모치킷의 base.js라는 파일에 포함된 기능을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operator.add, operator.truth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사용될 오퍼레이터 래퍼, 아이템 게터, 포워드, 타임 매처 같은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을 위한 래퍼 함수, 파셜 같은 부분 함수와 펑션 바인딩, 맵, x맵, 필터, x필터 컨캣 같은 어레이 라이크 오브젝트를 위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생성자, 프레임워크의 특정 비트를 일반 함수처럼 만드는 어댑터 레지스트리 개념, 제대로 동작하는 컴페어 함수, 파이썬처럼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REPR 함수, 리스트맥스, 리스트민, 오브젝트맥스, 오브젝트민 같은 민맥스 함수. 그리고 이 글을 쓰고 20일이 지난 2005년 7월 21일에 블로그에 모치킷 스닉 프리뷰라는 글을 올리면서 아직 사이트를 만들거나 배포 패키징을 할 시간은 없었지만 거의 완성 지점까지 왔다면서 서브 버전에 올려진 코드를 공개합니다. 이 모치킷은 MIT 라이센스와 아카데믹 프리 라이센스의 듀얼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Sortable Tables from Scratch with 모치킷, 그러니까 모치킷으로 정렬 가능한 테이블 처음부터 만들기라는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제목 그대로 그 데모를 보면 간단한 표가 있고, 표의 헤드 부분에 이제 필드 제목,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게 표를 보면 위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하면 당연히 저희가 보통 테이블을 쓸 때 기대하는 대로 오름차순,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바꿔서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예제는 unobtrusive 자바스크립트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HTML에는 테이블 마크업, 그러니까 테이블 태그가 포함되어 있고, 그 테이블 태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표는 제대로 보이고 데이터도 볼 수 있지만 정렬 기능만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웹페이지의 내용 확인 자체는 문제 없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표를 정렬해 볼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확장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예제 코드를 보면 테이블 태그에 이제 안에 th 태그에 모치 콜론 포맷이라는 속성이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th 요소에 따라서 모치 콜론 포맷이 스트링, 그러니까 str, 뭐 iso 데이트 이런 식으로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되면 모치킷이 실행이 되면서 이 속성을 가진 태그를 분석해서 정렬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obtrusive 자바스크립트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바스크립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웹이나 웹페이지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더 좋은 브라우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편하고 유용한 기능을 쓸 수 있게 확장된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터블 테이블 예제와 함께 모치킷이 동작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이제 모치봇이라는 솔루션을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치봇은 앞에서 밥 이폴리토가 공동 창업했다는 모치미디어의 제품으로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인데 플래시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플래시를 이용해서 게임도 많이 만들었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책 뷰어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웹사이트의 사용자를 추적할 때 구글 애널리틱스를 써서 페이지 뷰어나 뭐 사용자들이 뭘 클릭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추적하듯이 플래시 파일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래시 파일인 FLA 파일에 몇 줄의 액션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SWF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자동으로 사용자들이 해당 플래시 컨텐츠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이벤트를 수집해서 모치봇 UI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치미디어에서 처음 만들었던 제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치봇에서 모치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치봇을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치봇의 UI를 보면 아까 살펴본 예제처럼
모든 테이블이 거의 정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XML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즉시 로드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반응 속도가 브라우저처럼 아주 빠르고 플래시 앱에 그 통계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로 데이터를 갱신해서 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밥 이폴리토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모치미디어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치킷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치미디어에서 뭔가 웹으로 뭘 하고 싶은데 기존의 다른 뭐 프로타입 JS를 포함해서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은 밥 이폴리토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밥 이폴리토와 함께 모치미디어를 창업한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 제이슨 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2005년에 모치미디어 홈페이지에 있는 이 제이슨 수의 소개를 보면 자신을 심각한 모치 중독자라고 써 놓았습니다. 처음 이름을 봤을 때, 모치킷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찹쌀떡처럼 생긴 일본 떡인 모찌라고 하죠. 예, 그 모찌를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수가 이 모찌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모치미디어라고 적고 그 회사 이름을 따서 이 프레임워크 이름도 모치킷 이 되고 이 회사에서 내놓는 제품도 모치봇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모치에즈, 모치랜드, 모치코인스, 모치소셜 뭐 이런 다양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릴리즈합니다. 그래서 밥 이폴리토는 아까 모치킷을 처음 소개하고 이틀 뒤인 2005년 7월 23일 라운드 도즈 코너스 윗 모치킷 비주얼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첫 번째 서드파티인 모치킷 비주얼이 만들어졌다고 공개를 합니다. 이는 리코의 코드를 포팅한 거지만 지금은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포팅했던 코드와는 많이 달라졌고 모치킷은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도 API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의 커버리지가 아주 높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치킷 비주얼의 대부분의 공로는 케빈 댕구어가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케빈 댕구어는 1994년부터 일을 했는데 이전에 도조 툴킷에서도 얘기했던 사이트펜이라는 회사에서도 1년 정도 일했고 모질라에서 파이어폭스 개발 도구 그리고 어도비에서 브라켓 웹 기술로 만든 코드 에디터죠. 예, 브라켓도 만들고 칸 아카데미에서도 수년간 일하면서 엔지니어와 매니저 아키텍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2년에는 깃허브에 입사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케빈 댕구어는 모질라에서 2009년 서버.j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 서버.js라는 프로젝트가 이후에 발전해서 노드.js의 예전 기본 모듈 시스템이었던 커먼.js가 되기 때문에 이 케빈 댕구어는 커먼.js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터보기어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프로토타입 JS의 샘 스탬프슨이 루비 온 레일즈 생태계에 있었듯이 모치킷을 만든 밥 이폴리토와 케빈 댕구어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서로 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댕구어가 만들었다는 모치킷 비주얼은 HTML 요소의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모치킷의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거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div 등의 요소를 그리면 div 등의 요소를 그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그려지는데 디자인적인 의도로 테두리나 배경화면을 포함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이야 CSS3에 포함된 보더 레디어스가 있어서 쉽게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지만 CSS3 이전에는 이를 지원하는 네이티브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이제 9패치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사각형이면 위, 아래, 좌우 라인과 각 네 모서리 이를 이미지를 잘라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연결해서 모서리가 이제 둥글게 만드는 효과를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좀 더 이쁘게 보이게 많이 했고 아무래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의 레이아웃 변경에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규격이 맞춰져 있고 물론 이렇게 9패치를 하더라도 각 부분을 최소한의 모양으로 만들고 이제 뭐 배경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해서 하면 내용이 늘어났을 때도 유연하게 커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만들려면
디자이너와 이런 뭐 협업이 되게 논의도 많이 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모치키.점 비주얼은 자바스크립트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이트에 이제서 라운드 코너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둥그스름하게 되지 않고 픽셀이 보일 정도로 이게 거칠게 둥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말에는 mochikit.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공식 홈페이지도 공개하면서 mochikit 0.50과 0.60을 이제 연이어서 릴리즈합니다. 그리고 이슈 관리는 트랙을 쓸 예정이고 코드는 서브 버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mochikit makes JavaScript suck less. mochikit은 자바스크립트를 덜 엉망으로 만든다 라고 뭐 대충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고 문서어가 아주 잘 되어 있고 테스트도 잘 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파이썬, 오브젝티브 C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자바스크립트의 미친 세계, 그러니까 크레이지 월드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레이지 월드에 도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밥 이폴리토의 기존 경력이 웹보다는 파이썬, 오브젝티브 C, 하스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언어적으로 지금 언급한 언어들보다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웹을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치킷을 공개하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바스크립트 썩스 볼륨 1, 자바스크립트 썩스 볼륨 2라는 두 개의 글에서도 바비 폴리토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치킷의 장점으로는 수백 개의 테스트가 이미 있고 모치킷이 이미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에 신뢰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이제 모치 보호수를 만들어서 이미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치킷의 기능을 100% 커버하는 문서가 있으며 모치킷보다 문서화가 잘 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모치킷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댑터 레지스트리를 사용해서 모든 객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컴파리즌, 프로그래머 리프레젠테이션, 이터레이터를 할 수 있는 훅을 제공하고 있고, 프로타입 JS처럼 오브젝트.점 프로타입 해킹을 하지 않고도 전역 스코프에 딱 3개의 심볼만 노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치킷의 첫 릴리즈에서는 사파리 2.0, 파이어폭스 1.0.5, 디어파크 알파2, 인터넷 익스플로어 6에서 모두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저 중에 디어파크 알파2라고 언급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1.5 버전의 개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질라 내부의 프로젝트 이름인데 아무래도 업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지 이제 모치킷에서도 디어파크를 따로 언급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치킷은 자바스크립트 표준인 ECMA 262 서드 에디션과 W3C 돔 ECMA 스크립팅 바인딩도 모두 따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ECMA 262 서드, 그러니까 세 번째 에디션은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5, ES5가 나오기 전 버전이고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보통은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ES3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5라고 부르듯이 W3C 돔 에크마스크립트 바인딩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러니까 돔이죠. 돔 레벨 3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돔 레벨 3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은 2004년에 레커멘데이션이 된 표준으로 HTML에서 각 요소를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표준 명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레벨 3가 아니라 돔 레벨 4입니다. 이 모치킷 소개에서 밥 이폴리토는 요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나오고 있는 패키지 시스템이 아주 멋지고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강조하면서 JSAN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정확히 읽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JSAN과 도조 툴킷을 완전히 지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치킷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스크립트 태그로 넣어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쓰듯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이전 에피소드인 1D 도조 툴킷에서 설명했듯이 도조의 패키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조.require 하고 인자로 mochikit.mochikit으로 하면 이제 모치킷을 불러와서 저희가 ES 모듈을 쓰듯이
도조 패키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조 툴킷의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하나 더 언급한 게 이제 JSAN이라는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이 JSAN은 자바스크립트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약자를 따서 JSAN이 됐고요. 펄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모듈 레지스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펄 생태계에는 CPAN, 저는 이거 CPAN이라고 있는데 CPAN, CPAN이라고 하는 컴프리헨시브 펄 아카이브 네트워크라는 모듈 레지스트리를 1995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펄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다 보니 CPAN을 사용해서 펄 개발을 할 때의 그 편함이 자바스크립트에 없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JSAN, 아까 CPAN은 컴프리헨시브 펄 아카이브 네트워크였는데 컴프리헨시브 펄을 자바스크립트로 교체한 거죠, 이름을. 그래서 JSAN이라는 모듈 레지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에도 이제 CPAN .replace 하고 CP와 JS를 이제 교체시키는 그런 코드 형태로 이제 JSAN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npm 레지스트리를 생각하면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펄 커뮤니티에 마이클 슈베른이라는 펄 개발자가 2005년 4월에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5월에 데이비드 휠러라는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1.5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에뮬레이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 웨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마이클 슈베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크로스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구현체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05년 7월에 오픈 JSAN을 런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펄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거죠. 그래서 도조 툴킷의 모듈 시스템과 비슷하게 JSAN 라이브러리를 사이트에 추가하고 JSAN.use 하고 이제 인자로 모치킷을 전달을 하면 모치킷이 로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거의 JSAN이란 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바비 폴리토노 모치킷에서 JSAN에 이제 모치킷도 배포하면서 지원한 걸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모듈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JSAN은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펄 쪽에서는 조금 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주 큰 인기를 끌거나 이제 대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7월 27일에 사이트 오픈하고 28일에 0.50을 릴리즈하고 30일에 0.60을 이렇게 연달아 가면서 릴리즈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0.50에서는 JSAN 패키징을 준비하고 0.60에서는 주석과 공백을 제거해서 이제 패키징된 파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108KB 정도 되고 gzip으로 압축하면 24KB 정도로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치킷의 코딩 스타일 가이드는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는데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인 PEP7과 PEP8 사이 어딘가에서 술이 좀 취한 상태로 나온 자바스크립트 가이드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밥 이폴리토의 설명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당시 모치킷의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모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치킷.async는 비동기 태스크를 관리해주는 이제 AJAX 관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이썬의 이벤트 드리븐 네트워킹 엔진인 트위스티드에 크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치킷.base는 앞에서 기능으로 소개했던 어댑터 레지스트리, 비교 함수 컴파리즌 하는 비교 함수, REPR, 배열 관련인 맵 필터, 바인딩 함수, 파셜 펑션 같은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돔 조작 API를 제공하는 모치킷.dom은 이름 그대로 돔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데 이 모듈도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생성 키트인 네보우 NEVOW와 네보우의 파이썬을 위한 도메인 스페시픽 언어 DSL이죠. DSL 언어인 TAN, STAN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치킷.dateTime은 당연히 ISO 타임스탬프로 변화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모치킷.format은 문자열 포매팅을 하는 trunk to fixed, round to fixed, percent format 같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치킷.iter는 이터레이션 관련 기능으로 이터,
count, next, reduce, range, 포이치 같은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파이썬의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인 PP234와 파이썬의 이터툴스 라이브러리에 크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깅 기능을 제공하는 모치키.로깅은 alert, ALERT 함수죠. 브라우저에 있는 alert 함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로그와 로그 디버그 함수를 제공하는 로깅 모듈이고 파이썬의 로깅 라이브러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치킷에서 밥 이폴리토가 강조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는 프린트문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alert 함수를 쓰는데 alert은 디버깅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안 좋아서 이에 좋은 대안이 북마클릿 베이스드 디버깅 BBD죠. BDD가 아니라 BBD입니다. 북마클릿 베이스드 디버깅이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마클릿은 요즘은 저는 본지 좀 된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저런 용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봤었는데 예전에는 편의 기능으로 이 북마클릿을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이제 보통 HTTP, HTTPS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데 실제로 프로토콜을 입력을 하면 HTTP 그러니까 URL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소창에 자바스크립트 alert 하고 가로 안에 뭐 스트링으로 hi 이렇게 하면 요 문자열을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브라우저가 이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인지하고 자바스크립트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alert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현재 창에 hi라는 문자열이 alert 메시지로 뜨게 됩니다. 이건 브라우저의 기능이죠. 이 기능을 활용한 게 북마클릿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지만 주소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북마크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마크에 저장해 놓고 그 북마크를 누르면 좀 전에 설명한 예제로 보면 얼럿창이 뜨는 거죠. 내가 북마크를 설정할 때마다 하이라는 얼럿창이 계속 뜨게 되는 이 효과를 이용한 게 북마클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얼럿 같은 함수가 아니라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 사이트에 많은 추가 기능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북마클릿을 제공하면 이 북마클릿을 북마크에 저장해 뒀다가 특정 사이트에서 속도를 보고 싶어서 해당 북마크를 클릭을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뒤에서 서버와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화면의 일정 부분을 사용해서 조그만 네모 박스를 그려준다거나 그 웹사이트의 속도를 표시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듣기에도 보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이야 개발자 도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만드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북마클릿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는 유용한 도구에서 북마클릿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같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제 설치 문서 옆에 북마클릿 이걸로 눌러서 북마클릿 저장하세요 같은 안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이폴리토는 이 북마클릿을 이용해서 북마클릿 베이스드 디버깅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모치키.로깅 모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모치키.로깅에 이제 로그나 로그 디버그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로그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하면 모치킷을 그걸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가 모치킷에서 북마클릿을 제공하고 있겠죠? 그 디버깅 북마클릿을 미리 내 북마크에 저장해 놨다가 디버깅을 하고 싶을 때 그걸 클릭을 하면 화면에 지금 개발자 도구처럼 이렇게 콘솔창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화면에 넣어주고 거기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왜 콘솔.점 로그를 안 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콘솔.점 로그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브라우저에 개발자 도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솔.점 로그가 있어도 이를 이용해서 디버깅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콘솔 로그로 출력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개발자 도구처럼 이렇게 열면 거기에 콘솔이라는 탭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파이어폭스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가 꽤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런 걸 디버깅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개발자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발생하는 특정 버그나 문제를 디버깅 하려면 결국 얼럿을 써야 했습니다.
얼럿은 그냥 쓰는 것 자체도 너무 불편했지만 흐름을 중단시켜버리죠. 얼럿 함수는 쓰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화면을 중단시켜버리죠. 예를 들어 A, B, C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때 A에 넘어온 값을 얼럿으로 찍으면 B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화면이 멈춰버리죠. 확인을 눌러줘야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실제로 제대로 디버깅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사용하기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럿밖에 없기 때문에 얼럿을 써서 디버깅을 시도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었고 이게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막 클립 베이스드 디버깅을 밥 이폴리토가 제안을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치킷의 모듈인 모치킷.비주얼은 아까도 첫 번째 기여받은 부분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칼라.fromRGB, 라운드 엘레먼트 같은 이제 색상과 시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모치킷은 밥 이폴리토가 자신의 프로그래밍 경험에 따라서 파이썬에서 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05년 8월 초에는 0.70이 릴리즈 되는데 여기에는 도조 툴킷의 리노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모치킷이 패키징되어서 0.60대보다 33% 더 줄어들었다고 용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팩이라는 표현을 써서 패키징이라고 했는데 뭐 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컴팩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고 주석과 공백 등을 없애서 사이즈를 줄인 것을 의미하게 되고 배포할 때는 보통 이렇게 된 패키징된 파일을 압축된 파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도조 툴킷의 알렉스 러셀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리노 인터프리터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노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자바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입니다. 원래는 1997년 네트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를 완전히 자바로 작성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바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리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후 네트스케이프에서 모질라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998년 리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브라우저 밖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치킷과 도조는 이 리노를 이용해서 배포할 때 코드를 패키징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노라는 프로젝트는 지금도 존재하고 뭐 심지어 작년에도 새 버전이 릴리즈 되었지만 지금은 비슷한 목적에서 Node.j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중순에는 모치킷 0.80이 릴리즈 되고 여기서는 파이썬식의 스트립 함수나 노드 관련 API가 개선되고 10월에 나온 0.90에는 시리얼라이즈 제이슨, 에발 제이슨, 레지스터 제이슨 등 제이슨 관련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제프 쉘이라는 개발자가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ZOPE 조프에서 프로토타입 JS와 모치킷을 사용한 경험을 비교하는 프로토타입 JS 앤 모치킷이라는 글에서 프로토타입 JS는 객체 지향적 경험을 제공하고 모치킷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이썬 스타일의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말에 모치킷 1.0 버전이 드디어 릴리즈가 됩니다. 큰 기능이 추가되었다기보다는 버그를 대부분 수정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의 1.0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이미 모치봇처럼 프로덕션에서 적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을 릴리즈하면서 모치킷을 사용해서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인터랙티브 인터프리터 데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로깅에서 확대는 아이디어인데 개발자 도구의 이제 콘솔 탭 부분을 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div로 그려가지고 만들어낸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2 이렇게 입력하면 3이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이제 콘솔 창을 브라우저 안에 적용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1.1을 릴리즈하고 다음 해인 2006년에도 1.2, 1.3 등을 계속 릴리즈하면서 2006년 AJAX 익스피어런스 컨퍼런스에서도 모치킷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모치킷은 도조나 프로토타입 JS에 비해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테스트가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데모도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당연히 문서화도 해야 하고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자료가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꽤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웹 구현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표준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에 제공하겠다는 느낌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적인 부족한 특성을 메워서 자바스크립트 코딩 경험을 좋게 하는데 밥 이폴리터는 훨씬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치킷은 2008년에 1.4.2를 마지막으로 릴리즈하고 더 이상 릴리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깃허브에 저장소도 유지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PR에 올라오면 종종 머지도 하고 있긴 하는데 프로젝트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던 2006년 9월 아작시안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인기 있는 AJAX 프레임워크로 모치킷은 4% 정도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리코는 5%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서베이 결과가 찾을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모치킷이란 이름이 거의 사라진 걸 보면 그러니까 jQuery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밥 이폴리토가 파이썬 커뮤니티와 친숙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케빈 댕규어가 만들었다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터보기어스에서는 모치킷을 프레임워크에 일부러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파이썬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파이썬 생태계 쪽에서는 모치킷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바 웹 쪽 생태계 쪽에까지는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무툴스. 이번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레임워크는 발레리오 프로리에티라는 사람이 2006년 9월에 공개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무툴스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다기보다 발음이 좀 애매한데 MOOTOOLS, 그러니까 뒤엔 툴즈고요. 그러니까 무툴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름을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툴스를 만든 발레리오 프로이에티는 무툴스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더 만들었습니다. 발레리오 프로이에티는 2005년에 무FX라는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는데, 이 무FX 사이트의 설명을 보면 슈퍼 라이트웨이트, 울트라 티니, 메가 스몰, 자바스크립트 이펙트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라이트웨이트, 울트라 티니, 메가 스몰이라니 좀 말장난을 한 것 같지만 엄청 작은 이펙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사이트에도 큼지막하게 3KB, 3KB 라고 이제 크게 동그랗게 써 있습니다. 이 무FX는 프로토타입 JS 기반의 이펙트 라이브러리고, 프로토타입 JS와 마찬가지로 MIT 라이센스로 공개됩니다. 즉 프로토타입 JS와 함께 써야 하는 라이브러리라는 의미고, 사이트의 설명을 보면 무FX는 사용하기 쉽고 빠르며 크로스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표준을 준수한다고 하면 높이, 넓이, 불투명도, 오파시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내장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친듯이 클릭을 하더라도 이펙트가 깨지지 않고 가능한 적은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테스트되지만 오페라 브라우저는 불투명도, 오파시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와 넓이만에 대한 효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스크립타큘러스나 다른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펙트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FX의 테스트 페이지를 인터넷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토글 오파시티, 토글 하이트, 토글 위스, 그러니까 이게 DIV로 얘기하면 사라졌다가 등장하거나 할 때 높이나 넓이가 줄어들었다 넓어지는 효과를 이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페이드 사이즈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효과로 페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점점 투명해지거나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 프로타입 JS와 유사한 이펙트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서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new fx.height 하고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엘리먼트 아이디를 넘겨주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 이제 옵션 뭐 duration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이펙트를 줄 것이냐 아니면 완료됐을 때 뭐 on complete 같은 콜백 같은 걸 등록할 수 있게 옵션을 줄 수 있고 이렇게 new fx.height라는 거를 이펙트라는 변수에 넣어놓고 어딘가에서 이제 on click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펙트.toggle 식으로 이제 아까 정의한 이벤트를 토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A 프로타입 JS에서도 설명했듯이 2005년이면 AJAX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이므로 이런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도 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라이브러리는 있지만 훨씬 복잡하게 쓰지, 그러니까 훨씬 좀 세련되게 쓰지 않으면 엄청 촌스러워 보이지만 당시에는 AJAX로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만 바꿀 수 있다 보니 일부러라도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 슬라이드 등장하거나 페이드 인 아웃 되면서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감추는 방식을 엄청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특정 부분만 변경되는 일이 없었다 보니까 특정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Query가 처음 만들어질 때 존 레식이 영감받았다고 언급했다는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들 중에 이 MoveF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선하면서 이펙트는 계속 추가되지만 홈페이지에는 3KB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던 걸 보면 경량 라이브러리로 제공한다는 게 이 MoveFX의 꽤 큰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경량을 지원하다 보니 다운로드 할 때도 MoveFX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프로타입 JS에서 MoveFX에서 필요한 부분만 투출한 prototype.lite.js라는 파일도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MoveFX가 경량 라이브러리지만 프로타입 JS의 모든 전체 기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펙트 효과를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MoveFX가 쓰는 부분만 따로 빼낸 게 prototype.lite.js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프로타입 프로젝트 쪽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MoveFX 쪽에서 이제 추출해서 제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는 2006년 9월에 아작시안의 서베이, 그러니까 AJAX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기도를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2006년에는 이제 11%로 당시에 jQuery보다도 많이 쓰일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MoveFX가 prototype.lite.js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 버전 대신, 그러니까 프로타입 JS의 라이트 버전 대신 전체 프로토타입 JS를 사용해서 AJAX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펙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JAX와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이런 요청은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레리오 프로이에티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프로타입 JS 전체를 쓰는 대신 AJAX를 사용할 수 있는 경량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어떻겠냐면서 2005년 12월에 mu.ajax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MoveFX도 사실 쓰기는 mu.fx라고 씁니다. mu.fx를 프로타입 JS 전체 버전과 같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프로토타입 JS에는 AJAX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prototype.lite.js를 쓰고 싶은데 AJAX도 쓰고 싶은데 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많은 기능, 프로타입 JS의 많은 기능을 쓰고 있다면 그냥 프로타입 JS를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발레리오 프로이에티는 경량 자바스크립트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mu.ajax는 압축 안 했을 때 1.3KB고 프로토타입 라이트.js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AJAX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프로타입 JS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법이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ajax라는 함수에 URL과 옵션을 넘기면 AJAX를 발수로 사용할 수 있고 옵션에는 게시냐 포스트냐 나 포스트 바디 콜백인 on complete 그리고 AJAX 요청이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할 DOM 같은 것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 mu.ajax는 다음해인 2006년에 무툴스가 나오면서 무툴스로 대체되고 디프리케이트드 되게 됩니다. 참고로 mu.fx는 무툴스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대신 프로토타입 JS와 쓸 수 있다는 무.fx의 소개가 프로토타입 JS와 무툴스와 함께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둘 모두와 함께 쓸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무.fx의 사용자가 워낙 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디프리케이티드 시키는 대신 계속 업데이트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다음 해죠. 2006년 4월에는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HTML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경량 라이브러리인 무.dom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3KB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무.fx, 무.ajax와 마찬가지로 프로타입 JS나 프로타입.write.j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dom의 테스트 페이지를 보면 리스트의 아이템을 클릭하며 해당 요소가 사라지거나 색이 바뀌거나 하는 등의 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타입 JS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기 때문에 무.dom도 커스텀 객체를 사용하는 대신 어레이와 스트링을 직접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유연성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은 나중에 프로타입 JS가 실수였다고 말한 것과 같은 접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타입 JS에서 CSS 셀렉터로 돔을 선택하는 달러 함수와 비슷하게 $s가 무.dom의 핵심 함수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만든 것 같은데 기능이 똑같은 CSS 셀렉터로 돔을 선택하는데 이제 프로타입 JS는 $고 무.dom은 $s인데 코드 에디터에서 보면 이제 거의 모양이 비슷해서 오히려 좀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 함수로 선택한 돔에 액션 함수를 바로 체이닝 걸어서 초기화하거나 온클릭 등의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하고 뒤에 스펜 클래스 이렇게 하면 돔이 셀렉트 되겠죠. 거기에 액션을 걸고 이제 옵션으로 안에 객체를 던지는데 이니셜라이즈, 온클릭 이런 식의 콜백을 연결하면 해당 돔의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dom도 무툴스가 나오고 무툴스로 대체되어서 디플리케이트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모두 madformilk.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madformilk라는 그 이름대로 우유가 너무 좋았나? 아까 모찌를 좋아한 것처럼 나는 생각도 들지만 소개글을 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웹 디자인, 웹 엔지니어링 에이전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드포밀크라는 게 이제 회사 이름인 거죠. 그리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티셔츠나 CD 커버도 디자인을 했던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무플렉스라는 CMS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고, 워드프레스가 2003년에 처음 나왔는데 설명을 보면 무플렉스도 워드프레스가 했던 거와 비슷한 CMS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플렉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완성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플렉스에서 필요해서 무.fx, 무.ajax, 무.dom을 만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여기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사이트 자료에도 스크린샷만 계속 있고 실제 어떤 소개나 사이트가 없는 걸로 보면 무플렉스라는 CMS는 결국 완전히 만들지는 못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매드포밀크라는 에이전시 회사에서 무라는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냥 요거는 어디 정확히 언급한 곳이 없어서 그냥 제 추측인데 이제 소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저런 걸 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동물의 울음소리라는 게 또 한국과 외국과 보통 다르게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mcbill.net과 한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 23살이었고 8살 때 싱클레어 리서치가 만든 8비트 컴퓨터인 ZX 스펙트럼으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고 몇 년 후에 386 컴퓨터를 사주었는데 어머니가 암호로 막아놔서 비밀번호 화면을 복제해서 어머니가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만든 앱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려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네. 요즘으로 보면 이제 피싱 앱이죠. 어머니가 이제 속아서 비밀번호 앱에다가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엄마 비밀번호가 이거구나 라고 하고 이제 컴퓨터를 열어서 어머니가 외출했을 때 이제 컴퓨터를 쓰게 피싱 앱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무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라이브러리를 만들던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2006년 9월 무툴스 프레임워크를 공개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무툴스의 무는 마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뜻한다고 하고 2006년 당시 홈페이지를 보면 베리 컴팩트, 모듈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무 FX 등을 만들며 프로토타입 JS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약을 느껴서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무툴스는 모듈식 구성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코어 라이브러리인 mu.js가 있고 여기서는 무툴스의 기반이 되는 클래스 객체가 있고 오브젝트 관련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mu.js 파일에요. 그리고 mu.js에 의존하는 네이티브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function.js, array.js, string.js, element.js가 있고 그 이름에서 대충 추측할 수 있듯이 함수, array, 문자열, element 같은 엘레먼트 객체들을 확장해서 array.이치, array.copy, function.bind, function.delay, string.camelcase, string.trim 같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툴스에는 add-on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add-on에는 ajax.js, dom.js, drag.js, fx.js가 있고 당연히 이는 mu.ajax, mu.dom, mu.fx를 사용한 것입니다. 네, 일로 이사 오면서 그 라이브러리들이 디프레키트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애드온에서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으로 accordion.js, cookie.js, sortable.js, tips.js 등의 확장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를 보면 지금 설명한 이 수많은 모듈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체크박스를 이제 클릭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툴스는 이제 모듈식 구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당연히 의존성이 있겠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ccordion.js를 클릭하면 당연히 accordion 필요한 의존성 파일들이 이제 같이 선택이 돼서 다운로드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무툴스는 이제 내부에서 각 파일 상단에 의존성을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 fx-pack.js 플러그인에는 mu.fx, function.js, array.js, string.js의 의존성이 있다고 주석에 써 있고 이 방식을 정의하자면 굳이 comment defined dependency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관련된 설명까지는 찰 수 없었는데 그 앞에서 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그 의존성을 선택할 때 이 주석 파일을 파싱해서 같이 의존성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합쳐도 30KB 정도인데 그러니까 Gzip 압축을 하면 용량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모든 사이트들이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 실제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8에서 10KB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툴스도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67, 파이어폭스, 오페라, 카미노에서 테스트가 됐다면서 브라우저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카미노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의 게코 엔진을 사용해서 맥OS용으로 만든 웹브라우저였습니다. 그리고 무툴스를 공개하면서부터는 이전과 달리 매드포 밀크 사이트를 벗어나서 무툴스.net이라는 도메인을 쓰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크레딧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JS를 만든 샘 스탬픈슨 덕분에 객체 지향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게 되어 무툴스의 많은 기능과 메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툴스의 코어 스크립트는 베이스 JS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는 베이스 JS를 만든 딘 에드워즈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딘 에드워즈는 존 레식도 jQuery를 만들 때 CSS 쿼리와 add event라는 함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 나왔던 그 딘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base.js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속을 위한 베이스 클래스를 구현한 라이브러리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 상속이 불편해서 별도의 객체 지향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오르지오 피아센티니가 무툴스를 만드는 동안 테스트해주고 버그를 찾아주었습니다. 지오르지오 피아센티니는 매드포 밀크를 발레리오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아 지아마르치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컴프레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건 PHP로 된 자바스크립트 컴프레서입니다.
여기서 컴프레서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이제 팩이나 컴팩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줄이기 위해서 공백이나 주석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로슬라프 페딘이 코드 최적화를 도와주었습니다. 에런 뉴튼이 문서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고 2007년 3월 버전 1.0을 릴리즈합니다. 그래서 무툴스는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클릭 이벤트 리스너에서 모프 어떤 모양을 변경하는 이펙트 효과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무툴스에서 new.fx.morph 해가지고 이제 뭐 듀레이션 주고 뭐 사이즈 어떻게 뭐 높이나 하이트나 위스를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쓰는 게 이제 new.fx.morph라는 클래스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온클릭 이벤트 리스너 안에 이제 그러면 익명 펑션 함수가 들어가겠죠. 보통 이벤트 리스너 콜백을 이렇게 정하니까 그 안에서 new.fx.morph라고 정의하지 말고 그 밖의 스코프에서 new.fx.morph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 myMorph 이런 변수에 넣어 놓은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는 이제 스타트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만 하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무툴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인스턴스, 그러니까 fx.morph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인스턴스가 한 번만 생기고 클릭이 여러 번 생기더라도 이펙트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클릭할 때 이제 그러니까 모프는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클릭했을 때 색이 배경색이 1초 동안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연속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잘못 구현하면 이를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뭐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딱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점점 주황색 되고 노란색으로 바뀌어가는데 다시 클릭하면 갑자기 빨간색이 돼서 다시 주황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가는, 그래서 계속 클릭하면 계속 빨간색으로 이제 어색하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 이펙트를 구현하면 이런 문제는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리스너 안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방식이 스크립타클러스의 방식이었는데 발레리오 프로리에티는 이때 여러 번 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너무 했고 그래서 무에펙스를 만들었고 그게 무툴스까지 발전을 해서 아까 제시한 리스너 안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지 말고 밖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그게 연속으로 클릭돼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펙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무툴스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툴스에서는 펑션.js, array.js, string.js, element.js 같은 네이티브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뭐 문자열 헬로월드라는 문자열에 .alert을 붙여서 이제 스트링 객체에서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무툴스는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있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tring.implement 그러니까 implement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스트링에 넣은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재로 alert 하고 두 번째 인재로 이제 펑션을 넣으면 스트링 객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에 alert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프로토타입 JS처럼 브라우저의 그 네이티브 그 객체를 그냥 확장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쓰기는 너무 편하지만 결국 뭐 프로타입과 같은 문제를 무툴스도 나중에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007년에 개편된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학습 도구인 퀴즐렛, CMS 도구인 줌라, 뉴스 사이트인 CNET, 리눅스 배포파인 우분투 사이트에서 이미 무툴스를 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미 무툴스 개발팀은 발레리오 프로이에티를 포함해서 유럽 북미에 걸쳐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08년에 나온 1.2 버전부터는 해시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객체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는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프로토타입 JS는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객체를 바로 확장했다면 초기에는 무툴스도 이 방식을 쓴 것 같은데 아마 프로타입의 문제를 보고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는지 이 방법이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2008년에 나온 1.2 버전에서 그 전에 준비를 해서 네이티브 객체는 건드리지 않고 해시라는 객체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전에 언급한 걸 보면 예전에 뭐 무점 시리즈 만들 때 이미 네이티브 객체를 확장하는 무점 돔을 만들 때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무툴스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요. 코드를 다 일일이 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툴스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객체를 확장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용 방법을 봤을 때 스트링이나 어레이에서 직접 원래 메소드가 있는 것처럼 쓰게 하는 방식으로 보면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서브 버전으로 코드를 관리하다가 1.2부터는 기수로 전환하고 깃허브에다가 이제 코드를 호스팅하기 시작하고 라이트하우스라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도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전 에피소드인 원시 jQuery는 무엇을 잘했는가 편에서 존 레식이 시즐이라는 CSS 셀렉터 엔진을 만들고 이거를 생태계에서 다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을 때 이 시즐에 참여하지 않고 시즐을 비판했던 게 이 무툴스의 개발팀입니다. 그때 좀 자세히 그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2009년에는 자체 무툴스 플러그인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무툴스 플러그인이 여러 개 있는데 이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툴스 포지라는 레퍼지토리를 만들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공지를 쓴 사람은 길리머 러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길리머 러크라는 이름을 갑자기 여기서 제가 발견을 해서 좀 깜짝 놀라면서 반갑기도 했는데 길리머 러크는 현재 Next.js를 만드는 버셀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버셀이란 회사가 리액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de.js라는 기술이 뜨고 나서 이제 럼부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Node.js 에피소드를 언젠가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만 하면 럼부스트라는 회사의 CTO로 이 길리머 러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Node.js 생태계에 기여하고 뭐 소켓.io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저는 이때 길리머 러크를 처음 보았고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길리머 러크가 무툴스의 코어 팀에 있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길리머 러크의 이제 소개 자료 글도 보면 무툴스 코어 팀에 합류한 이후 첫 직업을 얻게 됐고 그 말은 이제 무툴스 코어 팀에 있을 땐 일하기 전이란 얘기죠. 예, 이후 계속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툴스 포지는 PHP 프레임워크인 심포니로 만들었고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보면 초기 제품은 길리머 러크가 혼자 만들었고 길리머 러크가 무툴스 코어 자체에는 기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무툴스의 코어 컨트리뷰션 목록을 보면 초기에 이제 발레리오 프로이에티가 거의 만들고 그 이후에는 크리스토프 나카자와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거의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는 회사를 차린 것 같은데 오랫동안 페이스북에서 일하면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제스트, 리액트 네이티브의 번들러인 메트로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얀 1.0 개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툴스의 컨트리뷰터들을 보면 모질라에서 일하고 최근에도 웹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하고 있는 데이비드 웰스. 이 사람은 좀 글 같은 걸 많이 보셨으면 프로필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현재 버셀에서 일하고 있는 세바스찬 마크베이지도 컨트리뷰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트윗 사이트를 보면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무툴스가 사용되는 비중이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정도를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툴스 기준에서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만 개 사이트에서 보면 2012년에는 2.8% 정도, 2014년에는 1.8% 정도의 사이트가 무툴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프로타입 JS나 jQuery의 숫자를 그동안 봐서 마켓 쉐어가 아주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뭐 3% 전 세계에서 3%라는 것도 상당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무툴스도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무툴스를 좋아하는 개발자도 꽤 있었습니다. 반응들을 좀 보면 jQuery가 자바스크립트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취향 때문에 프로토타입 JS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토타입 JS보다 무툴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좀 더 풍부하다고 느끼면서 무툴스를 많이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툴스는 프로토타입 JS와 이제 함께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는 jQuery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jQuery와 무툴스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관해서 이제 에론 뉴튼, 이 에론 뉴튼은 거의 첫 무툴스 리리즈부터 무툴스의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고 이제 코어 개발팀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무툴스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9년에 jQuery vs 무툴스 vs jQuery라는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jQuery와 비교하는 질문을 하는데, 어느 쪽을 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할 수 있기 쉽게 정리한 글을 jQuery vs 무툴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앙귤라 써야 되나요? 리액트 써야 되나요? 뭐 뷰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당시에도 jQuery랑 무툴스 중에 뭐 써야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작시안의 글을 보면 에론 뉴튼이 무툴스 쪽 사람이지만 이 글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쓰여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jQuery vs 무툴스.com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어요. 웹페이지인데 아주 긴, 초반에 본인이 무툴스 개발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편향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제 쓰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길고 친절하게 이제 jQuery와 무툴스를 비교하면서 두 프레임워크 간의 철학의 차이를 설명해서 본인이 어느 프레임워크가 자기의 취향이나 지금 필요한 상황에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당시 둘의 비교표를 보면 jQuery 코어가 55.9kB고 무툴스는 64.3kB입니다. 지원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jQuery는 상속이 없고 무툴스는 대신 클래스 생성자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또 jQuery는 UI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무툴스에는 UI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돔을 가져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웹개발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돔을 쉽게 다루는 데 집중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표현력이 아주 좋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현재 생태계도 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다고 jQuery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툴스는 중급에서 고급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돔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전체를 이 무툴스 프레임워크의 대상 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을 덜 불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아무런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얘기하죠.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무툴스를 쓰면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툴스를 배우면 돔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클래스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경험이 이전에 없었다면 무툴스를 배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무툴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무툴스의 입장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 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둘의 차이, 철학적인 차이,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는 문제라기보다 jQuery와 무툴스의 철학 차이를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A프레스에서 나온 프로 자바스크립트 with 무툴스 Learning Advanced JavaScript Programming이라는 책을 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툴스는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보완합니다.
사람들은 무툴스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또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를 활용하고 개선한다는 무툴스의 주요 아이디어를 캡슐화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툴스를 언어 확장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무툴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가 먼저이고 무툴스 사용자가 두 번째이기를 기대합니다. 무툴스 커뮤니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프로그래밍 기초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툴스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들이 종종 놀라는 것은 무툴스가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공식 무툴스 IRC 채널에서 특정 기능이 무툴스에서 가져온 것인지,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온 것인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서를 보지 않는 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새로운 규칙과 구문을 강요하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달리 무툴스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규칙, 구문 및 정의된 규칙을 준수하며 기존 기능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언어를 개선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무툴스의 공식 도메인 무툴스.net이 이미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인터넷 아카이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GitHub 저장소에 가니 사이트가 죽은 것 같다는 최근의 이슈가 올라온 게 있어서 또 보니까 일시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결제 문제였는지 잠시 사이트가 죽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툴스는 사용자가 점점 적어지면서 생태계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2016년 1월에 나온 1.6.0 버전을 마지막으로 릴리즈가 멈추고 저장소의 코드 커밋도 2017년 8월로 멈추게 됩니다. 오늘은 2005년과 2006년에 나온 리코, 모치킷, 무툴스를 살펴봤습니다. 프로토타입 JS와 jQuery도 2005년과 2006년에 나왔으니 웹이 발전하고 AJAX가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프레임워크 저자별로 해결하는 문제와 접근 방법이 약간씩 달라서 저는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레트로텍의 첫 번째 주제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에피소드가 벌써 5번째인데 아직도 200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또 보겠나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는 김에 더 보자는 생각으로 찾다 보니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